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조원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뭐 조 교수님이 더 저보다 전문가신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스코어에선 거의 뭐 결함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한국도 그렇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을 특징 짓는 그 민주주의 측면에서 특징 짓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해악적이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는 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극화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실 원래 양극화는 뭐 경제에서 불평등이나 양극화 같은 걸 많이 얘기했어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최근에 정치에서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크게는 이념적인 양극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양극화라는 게 있는데, 이념적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은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이제 중도층이 떨어지고 이 극단적인 어떤 두 그룹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많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정서적 양극화는 그런 이념적이고 가치의 차이보다는 사실은 이 호감도, 그러니까 호불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집단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 집단 사이에서 호불호의 감정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로는 us and them,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나눠가지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되게 좋게 얘기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일단은 뭐 하는 거 얘기죠. 옛날에 보면 우리가 뭐 내로남불 같은 얘기 많이 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만 이제 이념적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유권자 측면에서 뭔가 중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분류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최근에 더 심해졌을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건데, 뭐 그 각각의 나라에서 무슨 정치적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높으냐 했더니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 제일 심각하게 나왔는데, 여기 제목에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과 미국 했는데 한국, 미국이 좀 도드라지게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은 정치 양극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데, 뭐 이런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역대 국회의원들한테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사회, 그다음에 정치, 안보, 그다음에 뭐 경제, 뭐 문화 이런 측면들에 5개 정도 영역해가지고 문항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평균값을 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약간의 차이 있으니까 뭐 숫자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새는 사실 이런 조사가 쉽지 않은 게 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걸 일반적으로 할 때는 중앙일보랑 옛날에 학계가 정당학계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한겨레랑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중앙일보가 할 때는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 잘 협조를 안 해요. 그다음에 한겨레랑 할 때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서베이를 했을 때 잘 이 협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최근엔 또 무슨 일도 있냐면은 의원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당에서 자기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갈라져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사실 뭐 지금 얼마나 좀 갈라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뭐 이것도 보면은 뭐냐면은 이념적으로는 어떤가, 유권 의식 조사 해가지고 내가 진보고 보수냐 했을 때 0이 진보고 내가 보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중도가 평균적으로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2022년 거긴 한데요. 3.09,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7점 얼마 해가지고 뭐 이 두 정당들은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네가 진보냐 보수냐 물어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큰 격차는 이게 2년 전, 3년 전 건데,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6.80이잖아요. 예를 들면 0이 가장 싫고 10이 가장 좋다고 할 때. 근데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1.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상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격차 크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윤석열 했을 때 이재명 선호하는 거랑 윤석열 선호하는 거는 되게 격차가 크죠. 또 여기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보면은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1.73, 국민의힘은 7.18이죠. 그리고 이재명 선호도는 1.54, 윤석열 호감도는 7.61처럼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고 소속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상대 정당의 정당과 지지자에 대한 호감도가 크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작년에 했던 조사거든요.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랑 보면 비슷하죠. 더불어민주당 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기타 정당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호감하는 건 주로 영을 중심해서 호감도 쪽으로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쪽으로는 이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죠. 근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국민의힘 호감도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바닥으로 깔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호감도가 이렇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은 이렇게 넓게 분산되고 또 이쪽도 넓게 분산되잖아요. 근데 주로 불호의 감정들이 크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 양극화를 견인하는 거는 호감도보다는 상대에 대한 그 악마화나 혐오 이런 감정들이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호감도도 마찬가지죠. 뭐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비호감도가 더 높게 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치학에서 가르칠 때 뭐 지난 20, 30년 동안 가장 얘기하는 게 무당파가 많이 늘었다.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무당파가 많이 들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당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양극화는 정당 양극화는 심해졌는가 하면 거기 사이에서 약간 풀리지 않는 약간 퍼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물으면 지지하는 정당이 많이 줄어들고 정당의 위기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당파성은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당파성이 강해졌다는 거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정당, 그러니까 뭐냐면 파저티브한 정당 태도보다는 네거티브한 정당 태도가 결국은 작금의 어떤 그 정서적 양극화나 정당 양극화를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비슷하게 호감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조사한 건데 다 호감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하는 거죠. 뭐 정당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기 보면은 미국, 영국, 한국 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한국 해가지고 미국도 높고 한국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독일 나오는데 독일이 좀 낮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실제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양극화 얘기 나올 때 뭔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당 체계나 아니면은 뭐 그 나라의 정치만 여러 가지지만 제도적 요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뭐 이게 인구 변화와 지속 가능한 제가 저출산 저도 사실 애가 없지만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애가 없으니까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구 변화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념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 영역에서 안보 영역의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더 보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첩되는 데가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첩되는 데가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양극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보세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호불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격차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윤 대통령도 자주 우리 윤 대통령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도 자주 얘기하시지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실 생각이 하나일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념적으로 뭐 극단적인 생각이 다 공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생각의 차이보다 상대를 부정하는 태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도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지블렛이나 그 뭐예요. 그 레비치 그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는 결국은 상대를 부정하는 관용 같은 거 있잖아요. 관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여기도 각각의 진영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정서적 양극화가 사실은 이념적 양극화보다는 크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2020년에 저도 이런 조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문제는 정서적 양극화가 비단 정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으로 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가 뭐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대화를 안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도 최근에 보면 이건 이미 기사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슈가 됐는데 MBC 사장했던 분하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던 분의 자제분이 이번에 서부지원이랑 연대에서 반탄핵해가지고 그 박성재 사장 아드님이 그것 때문에 가출한 것 때문에 막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색깔 차이나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죠. 근데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20대 MZ, 우리가 MZ는 또 Z세대 이런 알파세대 이런 사람들은 MBTI를 따진다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MBTI 가지고 서로 뭐 이게 확인했다는데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가지고 누구 팔로우와 구독하느냐 가지고 너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서로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러는데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호나 이런 지금까지 지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계엄 이런 것들이 가면서 더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를 비단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까지 굉장히 갈라지는 게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티브한 방식보다는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제목인데 저도 이런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결국은 책 제목을 잘 뽑아야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은데 저쪽에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싫다고 윤석열 찍은 사람이 많고 또 이재명이 좋다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보다는 윤석열이 식어서 이재명을 이거를 우리가 말로 참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은 비호감 대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호감 대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지지하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서적 양파가 결국은 비정치적 영역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거,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거,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데까지 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연구들도 한번 저희가 해봤다는 거 한번 보고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이거 작년에 미래 연구를 했던 건데 사실은 저는 야구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뭉치니까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사실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야구를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저도 최강야구로 좀 봤는데 요즘 최강야구도 위기라 그러던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패턴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산 롯데자이언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대구 삼성 라이온즈가 좋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정당을 체계가 주변권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거 왜 했냐면은 우리 항상 나오잖아요. 일단은 보면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남북 관계는 이 국민의힘이 풀어야 되고 한일 관계는 민주당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민주당은 막 무슨 토착 외구나 아니면은 뭐 친일파 얘기하면서 자꾸 한일 관계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동원하려고 그러고 또 국민의힘은 자꾸 반공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꾸 남북 관계를 또 국내 정치로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쉬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하면 좋겠는데 아마 표를 위해서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 미국은 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격차는 있죠. 근데 일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낮고 국민의힘 높죠. 근데 이 북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고요.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 뭐 이런 부정적 당파성이 굉장히 당파적 영향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싫어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싫어한다는 그런 것들이 잘 나오죠. 이것도 작년에 했던 조사인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은 각각의 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아마 조원빈 교수님이 아까 발표한 거랑 그 전 얘기니까 이때는 선거 끝나고니까 제도권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높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통령 높고 행정부 높고 법원 사법 다 높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국회 다수당인데 2.6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도권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최근에 탄핵 이후에는 이것도 낮아졌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선호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각자가 지향하는 바, 정의당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특징이 있다는 거고 이것도 그렇죠.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세대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딜까요? 대구 경북도 물론 이쪽은 지금 세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면 좀 적잖아요. 호남도 좀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른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봤고요.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분석도 했었는데 아까 최근 걸 더 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대별 투표 경향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2012년 때 보면은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 찍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당 찍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무조건 투표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8시까지 늘려서 젊은 사람들 투표하게 된다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 많이 한다는 건 아니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투표율이 낮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투표소 가면 알겠지만은 일단 새벽부터 어르신들은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20대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20대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아마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좀 변화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특히 젠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대 남자들이 좀 보수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뭐 좀 옛날에 비해서는 특히 옛날에 비해서는 더 이 보수당 찍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건 경제학자들이 했고 최근에 비교 정치 책에도 논문에도 이거를 더 확대시킨 논문들이 나왔는데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양극화가 증가했고 정서적 양극화가 증가했고 어디서는 좀 줄어들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까 재밌는 게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사실 양극화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은 양극화가 증가했다. 아까 우리 퓨 리서치처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정치 제도적인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양극화 수준이 낮은 나라들 보면 이런 나라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양극화가 높다 그러는 게 하고요. 근데 미국이 실제로 높고요. 근데 이런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특징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작년에 저희가 국민통합위원회 학회랑 같이 용역했던 건데 뭐냐면은 용역했을 때 이게 했던 실험인데 그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뭐가 양극화를 더 촉진하고 강화하는가 심화하는가인데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에서 자꾸 갈등을 동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갈등을 동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국가 정체성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은 2018년에 미국에서 레벤데스키라는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 양극화되는 게 큰 정체성, 애국심 같은 거 있잖아요. 민족 정체성을 크게 더 이렇게 오버와칭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미디어의 효과는 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약간 이런 되게 자극적이고 동원하는 얘기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던 거고 한국에서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입은 논문은 그래서 뭘 했었냐면 이런 상위 정체성 할 때 뭘 했었냐면요.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에 한일 배구에서 한국이 뭐 승리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한국이 되게 대단하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국뽕에 빠져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덜 싸우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역에 따른 언론사 이용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보면은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영남 호남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영남이고 이쪽으로 가면 호남인데 이게 호남으로 갈수록 보면은 MBC 영남으로 가면은 MBC 한겨레 JTBC 경향 안 보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영남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TV조선 연합 채널에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진보고 보수 그한 것처럼 미디어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향도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사실은 그렇죠. 요새도 보면은 기자들 만났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그 보수당에 있는 의원들은 예를 들면 JTBC는 MBC는 안 받아준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진보 쪽에 가면은 또 막 조선일보 또 안 받아주고 막 KBS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되게 미디어에 따른 것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논문들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perfectly integrated 한 다음에 perfectly polarized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덜 폴라라이즈 됐고 누가 가장 폴라라이즈 덜 됐느냐 이런 거에서 나라별로 나온 건데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나오죠. 온라인 정치 양극화 수준인데 각 정당들로 해가지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 정당이랑 상관없이 다 막 서로 다 골고루 소통을 하죠. 그다음에 스웨덴도 아까 부른 대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독일은 최근에 보면 여기 딱 이건 알잖아요. AfD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소통이 잘 되거든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독일 극우 정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여기 보면 RM이 이제 프랑스의 극단주의 정당이죠. 극우 정당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perfectly polarized잖아요. GOP, DM이 서로 라인도 없이 이렇게 각자 길을 간다는 거고 한국도 perfectly polarized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각각의 진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이걸 그대로 선거제도랑 가져가 보면 선거제도랑 해가지고 본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 양극화가 덜한 나라들이 다 보면 스웨덴, 벨기에, 이런 노르웨이 이런 선거제도가 좀 더 다당제를 하고 비례성이 높은 나라들이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비슷한 구조죠.
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AFD 빼고는 다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폴란드, 미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이런 특징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독일도 저렇고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는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가까이 성격이 있죠. 근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때 이제 이건 계엄 전인데 이게 뉴요커에 나왔던 건데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좀 위태롭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이 양극화가 되다 보면 상대를 불인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보면은 이 신기욱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사우스 코리아스 디마크라시 디케이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도 계엄을 했고 잘 못했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적폐청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왜냐면 야당을 너무 물론 박근혜를 탄핵한 다음에 뭔가 사회를 바로잡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잡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 야당을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식하기에 탄압하게 느낀다는 거는 그들에게 위협 인식을 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처럼 결국은 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 민주주의 위기에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은 29번, 30번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 그럼 니네가 탄핵으로 나온다면 나도 자제하지 않고 계엄으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참지 않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겠죠. 그렇죠? 관용하지 않고. 그래서 뭐 한국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 퇴행을 옛날의 퇴행이라는 건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조원빈 교수님이나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우리가 옛날에 민주화 공부하고 할 때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주로 민주주의의 붕괴였고 그 붕괴는 결국은 그 뭐 군부 쿠데타라든지 불법적인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전복되는 거였는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사실은 뭐 숨어서 나타나다는 얘기를 쉐보르스키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국민들이 자신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이제 여기 써놨지만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거부터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거 실험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험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리 편이 이기는 그 당파적인 이익과 민주적 가치, 디모크라틱 밸류 가운데서 뭐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민주주의? 그렇죠. 당파적 이익을 먼저 하겠죠. 왜냐면 우리 편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는 결국은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편이 이기는 게 먼저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누차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 양극화라는 것이 우리 편이 중요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해악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뭐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사이언스지에 실린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아마 저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공부한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이 20명이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화, 그러니까 파티잔 애니머스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민주주의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 무엇 하면 되겠냐고 해서 한 25개 정도의 옵션들을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이 파티잔 애니머스,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 그 다음에 비민주적 행태들, 그 다음에 당파적인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뭐가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실험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파지티브 컨택트 비디오, 그러니까 엘리트 정치인들이 좀 열심히 컨택하는 것들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커먼 exhausted majority identity 뭐냐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ommon national identity 나오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다 그런 얘기 나오죠. correcting democracy misperception 뭐냐면은 민주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고쳐준다든지 여기도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또 뭐냐면 이거 제가 막 열심히 공부했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라라이제이션이랑 아이디어 베이스드 폴라라이제이션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까 말했던 이념적 양극화랑 정서적 양극화라 그랬을 때 뭐가 과연 이 양극화를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느냐 했을 때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자면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electoral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비례성, 우리 저 조원빈 선배님이 선거제도 비례성 되게 좋아하시는데 비례성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연방제도 굉장히 감소시키는데 임팩트가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얘기하고 우리 조원빈 선배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우리말로 한다면 옛날에 레이파트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학 베이스가 있는 걸 알겠지만은 승자 독식의 다수제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권력을 분산하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지 아까 스웨덴, 덴마크처럼 양극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선거제도 비례성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정당이 계속 싸우는 구조보다는 가운데 무슨 버퍼존을 좀 만들어서 여러 정당들이 공생한다면 그 갈등의 어떤 그런 뭐랄까 갈등의 어떤 핵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권력을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다가 양당제에다가 거기다가 인구, 사회 경제적 모든 것들이 다 중앙에 쏠림이 심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중앙에서 싸우다 보면은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모든 거를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수평적으로도 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직적으로도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양극화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헌은 저나 조원빈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개헌도 지금은 탄핵 찬반에 따라 유불리 그다음에 개헌도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갈등의 축을 최대한 분산시켜야지 싸움을 덜하고 싸움의 강도가 낮춰져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옛날부터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표적인 그 관찰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레고리 핸더슨이 그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미국 대사관에 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재밌는 게 이 사람 부인이 옛날에 유명한 그 그림 컬렉터였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샀던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 그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화가 양구의 화가인데. 예? 박수근. 예. 박수근의 그림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그림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관찰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다 중앙으로 쏠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보면 서울 너무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정치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권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 지방정부라는 말을 못 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선출되고 선거로 뽑지만은 광역단체장이라 그러지 지방정부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